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섹터들을 좀 보시면 크게 보면은 이런 스태틱 레지스터리 부분들, 그래서 뭐 음식이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오리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별하는 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하는 부분, 계약 부분, 아까 얘기한 그 뭡니까 그 유언장도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의 여러 가지 동적인 레지스터리 부분들, 그리고 지급 결제 부분들, 이런 분야들에서 사실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적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산업이 모여서 하나의 산업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인데, 주로 어디가 있냐면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이 약이 어떤 데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유통이 됐다, 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나눠보면 결국 퍼블릭 섹터와 프라이빗 섹터, 그리고 허용이 안 되느냐, 허용한 사람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특징이 틀려지고, 이것이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사실 퍼블릭이면서 퍼미셔니스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스칼라빌리티가 높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나름 이제 퍼미셔니스 되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일 때 좀 더 이제 스칼라빌리티가 훨씬 더 높은 분야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빗일 때 아무래도 좀 더 증명과 속도와 비용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프라이빗을 쓸 가능성이 더 크고, 이것이 연계된 비즈니스 업자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좀 더 스칼라빌리티가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로 보셔도 사실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마이닝이나 매뉴팩처링 분야에서 사실 블록을 갖고 뭘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좀 쉽지 않아요. 요즘 뭐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스마트 팩토리 자체는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걸 블록 시스템을 갖고 뭔가를 하자는 얘기로는 아까 센서 네트워크처럼 여전히 TPS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져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혹시 공장의 생산 라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생산 라인마다 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공장 라인이 이렇게 가는 속도 있죠, 보면서 조절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하면 물건이 많이 나올 거고, 사람들이 지쳤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그걸 네트워크에서 해줘야 되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여전히. 그래서 그건 센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어려운데, 오히려 퍼블릭 섹터, 뭐 아니면 프로퍼티, 아니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어그리컬처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비용,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증명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보다는 어그리컬처로 블록체인 하는 부분이 중국이 훨씬 더 이만큼 사실 이미 뛰어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이걸 이미 QR로 다 하고 있어요. QR코드로 옛날부터 다 모든 제품이 다 쌀까지도 다 그걸 분류해서 이미 적용을 해서 DB화 시켜놨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플랫폼만 바꾸면 돼요, 중국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서 생산 이력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찍는다고 해서 바로 이력이 되는지 어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죠? 그냥 마트에서 이게 광천쌀이야, 그럼 광천김이야, 광천에서 왔어. 정말 그런지 내가 이렇게 찍어서 내가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 근데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어디였나요? 어떤 컨텐츠 산업 쪽에서 상당히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산업들에서도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가 많이 할 것 같은 리테일 쪽에서 비용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유통에서 흘러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킨 게 오히려 낫지, 이 시스템을 쓴다 해서 유통에서 엄청나게 코스트 다운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 잘 쓰는 건 이제 보험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보험이 사실 이런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산업인 거 아세요? 인터넷을 제일 먼저 활용한 것도 보험이었고, 블록체인 쪽으로도 여전히 보험 이력 증명하는 것도 블록에서 할 테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 네, 피저빌리티를 봐도, 피저빌리티 쪽에서는 뭐 파이낸스나 헬스케어, 뭐 인슈어런스, 퍼블릭 섹터 이런 쪽은 다 에셋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태계 쪽을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마이닝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산업 이쪽이 오히려 환경은 훨씬 더 적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TPS의 문제가 있다.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네트워크에 걸어서 쓰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걸 어떤 마켓 도미넌스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볼 건지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규제적인 장벽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로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켓 도미넌스가 높냐 낮냐 아니면 규제 또는 뭐 어떤 시장의 어떤 표준의 장벽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시장 뭐 지배력도 높고 이런 그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블록을 갖고 플랫폼을 깔았을 때가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팔로워의 형태들 진입 장벽이나 도미넌스가 굉장히 특출나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실 이거 해봤자 퍼블릭 섹터의 개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는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쫓아가는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특정 산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산업이 과연 어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뭐 코어 기술이 있던지 아니면 서비스적으로 뭔가 특출한 게 있어서 하고 있는 그런 업계라면 사실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플랫폼 까는 비용 대비 별로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분야는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알아서 플랫폼을 깔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터치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사실 이 블록 부분이 그 이런 것이 있죠. 기술은 이용을 하되 크립토 커런시로서는 별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고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블록체인 쪽을 ICO보다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달러 대신에 그러면 이 크립토 커런시로 갈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로는 써도 가능하면 이 금액이 오르지 않도록 푸시하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현재 상황인 것 같고 여전히 지금 뭐 미국의 환율이 좋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실제 금액도 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 거기에 유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어떤 그 금리가 떨어진다 그때 사시면 될 겁니다. 지금 굳이 사셔봤자 저처럼 쉽게 존버를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국가 경제를 가지고 좌우하는 게 금리하고 발권력인데 네네. 크립토 커런시는 기축통화의 발권력이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국가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스페어를 그러니까 살려두는 이유가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커런시의 개념이 아니라 기술 자체는 사실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최적화된 기술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큐리티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공재적인 성격에서도 그렇고 나름 응용하기엔 참 좋은 성격의 기술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커런시의 역할을 하는 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통화로서의 역할보다는 패킷의 영향으로서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기조가 크립토는 죽이되 일단 블록체인은 살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 선물 옵션처럼 자꾸 비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술을 응용하되 이것이 통화로서 쓰이는 것보다는 그냥 기술적 응용으로서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국가들 자체가. 근데 그게 그 기조가 정부에서는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계속될 수 있느냐?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마
산업 전반이 완전히 인터넷처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깔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마 센서 네트워크가 달려서 자율주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 시점 정도가 됐을 때는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사실 네. 비슷한 질문.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렇죠.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사실 이제 그렇죠. 전반적인 코인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네네네.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이제 뭐 같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주식하듯이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율주행차가 뭐 돌아다니는 시점이란 게 결국 이제 실제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네. 옵션이 그렇죠. 뭔가 쓸만한 게 생기는 시점인데, 네네. 그게 제 생각에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뭐랄까, 그러니까 사용이 되기 시작하려면 기술이 좋은 거 이전에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몰려야지 일단 싹이라도 틔우는데, 네네네. 그게 약간 투기 성격이 지금 굉장히 짙은 상황에서 네네네. 어독션이 오는 게 그냥 기다리면,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이제 어. 기다리다가 기술이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되는 시점 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그랬고요. 이미 우리나라의 KB도 그렇고 이미 4년 전부터 블록체인을 깔고 있었고요. 우리은행도 리플을 깔고 있고 이미 다 깔고 있어요. 모든 업계 블록체인 뭐 은행 쪽도 그렇고 다 깔고 있는 상태예요. 그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투기와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자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투기는 투기대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이 기술 자체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드는 시점은 아직 좀 남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IoT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사물 인터넷이 잘 되려면 지금 넷망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게 필요하죠. 왜냐? 내가 우리 집 문을 따라고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따라고 하는 건지를 위해서는 시큐리티가 중요하니까. 그럼 아무래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쓰는 게 좋을 텐데 그걸 우리가 비용을 생각하면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술 자체를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코인이 뭐 비싸지든 싸지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안정되는 시점이 되고 누군가 이걸 되게 약간 공기처럼 생각하는 시점이 될 때는 지금과 같이 어떤 장래를 보고 생각하는 가치적 투자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를 보고 가치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이미 그때는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이제 어느 정도 플럭세이션이 낮아지고 일정해지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사실 계속 플럭세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전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S가 잘 나가고 있어도 오늘 주식은 쭉 떨어질 수도 있죠. 별개일 수 있습니다. 플럭션이 있는데 그렇죠. 깔리는 게 될까라는 사실. 그 리플 같은, 만약에 리플이 플럭션이 네네. 심했다면은 네네. 사실 원래 목적으로 나온 뭐 국제 송금으로는 사실 쓰기가 좀 언스테이블. 네네네. 지금은 뭐 4,000원, 5,000원 네네네네. 해보겠다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리플을 더 발행합니다. 더 비용이 높아지지 않게. 왜냐하면 리플 비즈니스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다 리플을 더 많이 풀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희소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이더리움이 언젠가 한번 다시 올라갈 거예요. 조만간.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채굴이 끝나면 이더리움이 희소해지잖아요. 그럼 포크가 되기 전까지는 이걸 갖고선 그 아래 하위에 코인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스테이블한 시점이 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기술 자체만 갖고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까 달러 네.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격이 푸시를 한다고 얘기하시죠. 네네네. 그걸 또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다 달러의 효과에 당하는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하도 효과가 심하니까 가상화폐가 해지용으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예.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은 오히려 좋아해요. 이 크립토커런시를 더 좋아하고요. 이제 선진국
달러가 보유가 많은 국가 이런 쪽에서는 그걸 좀 누르고 싶어하죠. 예, 달러의 의존이 많은 국가일수록. 근데 개발도상국이나 좀 굉장히 힘든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걸 쓰는 게 오히려 더 돈이 늘어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큰일 났네요. 26페이지 했는데 시간이. 자, 그래서 예. 그래서 현재 옛날엔 점이 쫑쫑쫑쫑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빈노트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노드가 굉장히 많이 퍼져 갔고요. 이미 북미 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아마 이제 열심히 까매지기 시작하면 그때쯤 굉장히 상용화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 그림은 오늘자로 어떻게 노드가 구성되는지 그림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도 여전히 미국이 제일 높고요. 그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것들 쓰고 있는 회사들 보시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좀 응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뭐 바클레이도 그렇고 나스닥에서도 쓰고 있고 뭐 퀄컴이나 시게이트 같은 회사 또 웨스턴 유니언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웨스턴 유니언은 주로 이제 리플을 좀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이 웨스턴 유니언이 주로 환전으로 돈을 버는 회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리플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약간 그 뭐랄까요? 금융 쪽이 좀 많죠. 여기 삼성도 사실은 그냥 삼성은 아니고 이 삼성은 이제 삼성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삼성이 하나 더 하고 있는 건 뭐냐면 SDS에서 우리나라 그 공공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다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S에서 그걸 수주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그것도 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전히 퍼블릭하고 금융 쪽으로 굉장히 강세적인 부분인데, 뭐 기타 이런 뭐 내용들도 좀 보시면 시티그룹도 그렇고요. 상당히 근데 처음에는 공용의 어떤 블록을 쓰고 싶어 했는데 이 회사들 전부 다 지금 자기네 코인 만들고 있습니다. 시티도 그렇고 직접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벤처 쪽 투자할 때도 사실 이쪽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인프라 그리고 월렛 그리고 지급 결제 그리고 뭐 실제로 마이닝 하는 회사들, 채굴하는 회사들, 그리고 어떤 금전 거래,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 하는 회사, 이쪽 그리고 뭐 기타 유니버스하게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업계 중에 작년에 제일 핫했던 업계 중에 하나는 이제 리얼 부동산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해서 깔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직방 같은 거 있죠. 그게 보면 집이 없는데 실제로 가면 집이 없는데 또 계약이 이미 됐는데 뭐 이런 말들이 나와서 다른 집으로 유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거래 증명을 지금 미국에서 하는 어떤 회사는 이제 그걸 해서 벤처로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이미 집이 나갔다 어떻게 됐다가 프로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헛걸음 안 하게 되고 뭐 부동산 업자에 대한 투명성도 좀 커지죠. 저희 동네도 보면 같은 집이에요 분명히. 근데 옆에 집하고 옆에 부동산하고 다른 부동산하고 가격 차이가 한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알고 보면 같은 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도 13년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어떤 웹에서 투자하는 부분이랑 비트코인이랑도 보시면 나름 이제 어느 정도 따라잡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월스트리트 자체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점거된 걸 보실 수 있는데, 회사들을 보시면 이미 뭐 시티그룹, 비자, 마스터 이런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많이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 지금 1초에 비자로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한 이 1시간 반 동안 비자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한 번 긁으면 한 10만 건이에요. 1초에. 그죠? 1초에 10만 건씩 전 세계에서 비자 카드를 긁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비자는 가만히 있으면 그 긁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 더 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더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싶다는 거죠. 이런 카드사는. 그죠? 700원 받는데 우리 망을 구축하느라고 100원을 쓰고 있어요. 그럼 600원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비자는 한 건에. 근데 그거를 이제 뭡니까? 그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10원에 할 수 있겠죠. 실제 금액으로 뭐 생산성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그럼 10원으로 하고 수수료는 그대로 700원을 받는 거예요. 돈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부터 보시면 사실 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꿈과 같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였지만 최근에는 뭐 굉장히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저는 아주 옛날에 그때 처음 봤을 때 인상 깊었어요. 미국 달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지금 뉴욕 타임스인데 아래 보면 In code we trust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코드 속에서 거래하자. 그래서 달러는 사라질지도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규제가 좀 심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사실 이제 경제 자체를 이제 이쪽에서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뭐 도이치뱅크 같은 또는 글로벌 42개 은행에서도 다 이 기술들 지금 플랫폼으로 깔아서 이미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16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미 뭐 정부 규제랑은 상관없어요. 잘 보시면 정부가 규제하는 건 이 블록체인 코인을 거래하는 걸 규제하지 플랫폼을 절대 규제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든. 그 나라 생산성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은 비트코인이 GDP에 들어가요. 아세요? 일본 GDP가 갑자기 뛰었죠. 작년인가. 그죠? 그게 블록체인 것까지 합쳐서예요. 지금 뭐 일본에서 뭐 DMM.com 이런 데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뭐 해킹이 나서.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나름 국가들마다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중간에 하고 있는 이 거래소, 결제원 이쪽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투자만 하는 스타트업의 형태인지 아니면 실제로 블록체인 자체를 뭐 퍼블리시한 리포트 회사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서로 파트너를 만들어서 거래하는 회사로 가는지 뭐 분야는 좀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거래 쪽이 좀 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딜로이트나 뭐 엑센추에서도 상당히 뭐 여전히 장래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관세청에서는 자산으로 이미 부과하기로 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런시로 맨하탄에서는 라이센스 증명하는 방식으로 기술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같은 나라인데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제 돈처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나름 이제 좀 안정이 돼버려서 근데 뉴욕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라이센스 발급하는데 여전히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걸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전 이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버추얼 커런시라는 말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사실 가상화폐라는 말이 아니라 암호화폐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고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사실 유럽에서도 요즘 대안으로 쓰이고 있고 브렉시트까지 탈퇴하면서도 이쪽에는 상당히 투자를 여전히 영국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작업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잘못된 시기를 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빨리 브렉시트를 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런 크립토 커런시를 쓰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싱가포르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지나가면서 보죠. 뭐 오스트리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섹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블록체인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걸 레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그 아까 블록 얘기하면서 각각의 블록에서 이것들이 왜 증명이 될 수 있고 대다수가 이것들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ICO랑 레저의 관계가 같아요. ICO는 ICO대로 가는 거고요. 레저는 레저대로 가는 거예요. ICO에서 특정 블럭이 뭐 너무너무 싸졌든 너무너무 비싸졌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어떤 ICO적인 측면이나 투자적인 측면, 이 부분은 직접 판단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비즈니스 섹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뭐 결국 중요한 건 이런 프루프에 대한 부분들, 주로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프루프에 대한 부분들이나 사물 인터넷인데도 디센트럴라이즈드 되는 사물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KT 올레에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올레에 기록이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도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앞에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예, UBS도 그렇고요. 뭐 나스닥에서도 비자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례니까 좀 보시고 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DLT, 저는 그래서 DLT 쪽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산원장의 최근 이제 트렌드들을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쪽에서 개선되는 내용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시죠. 증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증권감독원, 증권예탁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증권을 이렇게 누군가 사고 팔고 한 결제 내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증권에 대한 금액이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산된 금액을 언제 쓸 수 있느냐? 그날 쓸 수가 없습니다. 증권 해보신 분 있으시죠? 증권 요즘 상태가 참 안 좋은데, 그죠? 네. 저도 쉬고 있어요. 근데 증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틀 후, 그죠? 부터 이제 현금화 시켜서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한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모든 결제에 대한 걸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서류로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돈 현금화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틀이 걸리잖아요. 아니 왜 내가 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해갖고선 그날 못 쓰고 이틀 후에 써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는 이런 복잡한 거래 절차를 거쳐서 예탁원에서 또 한국은행 갔다가 결제받고 뭐하고 해서 증권회사에다 야 승인 났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쓸 수 있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두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 지연이 많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중앙화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바꾼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아직 다 저거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예탁결제원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같이. 그래서 이제 거래 정보 내역을 중앙 서버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주식 사고 판 걸 해시로 기록하게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공인된 어떤 예탁원이라는 제3자 없이 서로 이제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이걸 정산하는 부분이 하루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틀 지나야 현금화 될 수 있는 게 다음 날이면 현금화돼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예탁원에 가서 이런 플랫폼으로 해서 하시죠 하고 직원들이 아 좋네요 뭐 했더니 거기 국장님이 저한테 그럼 우리 기관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갖고 결사 반대하시고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난리 났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걸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해서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역시 퍼블릭 섹터이긴 하지만 나름 기존의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상당히 줄여서 아마 뭐 공공적인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을 주고 이쪽에서도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측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결국은 현재 자본시장 운영 체계 자체를 좀 보시면 이 미들맨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자,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어디서 만드는지 아시나요?
운전면허 공단에서 만드나요? 그럼 주민등록증은 어디서 만들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주민인 건 누가 만들어서 증을 주는 건가요, 도대체? 뭐 법무부에서 주나요? 뭐 어디서 주나요? 결제원에서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은 다 결제원에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결제원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 증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넘어갔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방식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증과 공공문서,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블록에 올리자. 그렇게 해서 프루프 받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권시장 내에서는 수기, 결국 이제 이걸 수기로 이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기상의 간섭이나 착오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계좌에 대한 연계 부분, 주주 명부 변화 이런 부분 다 간소화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결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최대한 늦춘 게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게 했는데 TPS가 빨라지면 실시간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좀 불안정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얘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랑 연계된 지금 은행들도 다 바꿔줘야 이게 실시간 결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1까지 잡고 있는 거고, 아마 다른 기관들이 같이 바뀌게 되면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샀다가 바로 팔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3중갱 기간 없이 주식 거래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정리가 가능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실제로 비용은 얼마나 절감이 되냐를 봤는데 나름 꽤 절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까 그 증권 결제원, 예상 결제원 이쪽에서도 이제 해보면 한 절반 정도의 비용이 준다고 합니다, 실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역시 말 그대로 이제 뭐 공공섹터긴 하지만 어쨌든 관리 기관 자체에서도 나가는 비용이 줄어버리면 그거 갖고 뭘 다른 사업을 더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아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2015년 매출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제 민감도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총 비용의 뭐 16% 이상 준다고 했었는데 플랫폼 실제로 깔고 보니까 그게 한 절반까지도 주는 것 같더라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외 거래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서 장외 거래도 뭐 호가 화면이 나오는 부분하고 체결 화면이 나오는 부분은 전혀 별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엮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사실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냥 이거 보고 여기에다 또 연결하는 상태가 아니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협의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걸 블록 기반의 시스템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나름 누가 먼저 샀다에 대한 것만 증명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코스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증권회사가 있고, 증권회사가 시장 감시기관하고 장외시장 운영기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다 엮어서 코스콤에서 같은 노드로서 같이 뿌려주면, 그죠? 예, 그러면 훨씬 더 명확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원래 선주문 해버리고 나중에 되면 돈 싸주고, 아니면 뭐 그냥 돈 빼버리고 가짜로 주문했다가 그냥 확 없애버리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대한 차이를 좀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채굴자 경쟁의 시스템인지 인증된 기관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좀 방식이 좀 틀려질 거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 쪽에서도 역시 원장에 대한 인증서나
송금 부분, 그리고 고객 간의 어떤 계좌를 트는 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요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인증도 요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뭐 고객이 실제로 이제 확인 요청하면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으로 확인하고 전달만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간소화된 프라이빗 키만 갖고서는 인증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저희 그 쓰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쓰고 있는 건 페이북이라는 거 쓰고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그냥 6자리만 이렇게 해서, 그죠? 증명을 해버리죠. 그래서 옛날에 OTP 썼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OTP를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생성한 다음에 이 키랑 내가 집어넣는 키랑 매칭시켜서 그냥 인증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OTP도 받을 필요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깔려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간편 로그인하는 형태들은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KT에서 하고 있는 패스라는 거 있죠? 아세요? KT에서 하고 있는 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나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패스를 KT에 연동해서 쓰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거랑은 좀 별개예요. 그거는 그냥 바로 저기 보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는 KT 패스 안 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 OTP랑 같이 요즘은 쓰고 있죠. 그죠? 근데 구글 OTP 말고 사실 이런 그 신용카드나 이런 프라이빗 망에서는 여기 자체는 프라이빗 망이기 때문에, 그죠? 예, 얘가 얘한테만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로 인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형태고요. 금융결제원에서도 이제 입금 요청하면 결제 지시하고, 그 다음에 결제 처리 보고하고, 입금 요청하고, 입금 결과 보고하고, 입금 결과 통지하는 부분까지를 그냥 이제 블록 플랫폼으로 요즘 이제 정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미 깔려 있고요. 결제 은행들은 사실 이제 플랫폼을 다 깔아놓은 상태고, 금융결제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더 우위 있게 운영을 하고 싶은가 봐요, 약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여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는 아마 그냥 A가 B한테 송금을 하면 그냥 블록이 생성이 될 거예요. 송금했다라는 블록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거를 네트워크에다 다 뿌려주고, 해시로 일단, 그 다음에 송금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참여자가 이거는 얘랑 거래하는 게 확실해가 되면 블록에다가 연결해서 수정 불가능하게 만들고 송금해버리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송금 형태도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조금 더 비싸질 때는 이제 그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송금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 뭐 너무 싸져서 이제 못 하고 있죠, 불안해서. 근데 뭐 그런 형태들 송금 자체에 대한 그 부분들도 상당히 이미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오늘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약간 농담도 좀 하고 했는데, 좀 정리해 보면 사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단시간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비즈니스로 응용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코스트 다운에 대한,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의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냐라는 게 아주 단기적 시점에서는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고요. 비용이 다운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회사로 갈 수 있는 전략이냐, 그때는 회사의 어떤 서비스 특성이든 거래 특성이든 그거에 맞춰서 어떤 플랫폼을 깔 거냐가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프라이빗으로 갈 건지 아니면 퍼블릭으로 갈 건지, 그 중에서도 어떤 걸 가지고 갈 건지가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올해인가 내년부터 이제 아우디랑 벤츠에서 센서 네트워크가 들어간 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 근데 이 차들의 지금 센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더 진보가 돼 있어요. 실제로 저번에 한 걸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걔네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이제 블록으로 이걸 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적으로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넘는 그런 것까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지금 TPS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근데 개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컨트롤해 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저희가 개발을 하시더라도 이게 이 알고리즘의 최종 목적이
그냥 단순히 TPS를 떨어뜨리기 위함이냐, 아니면 특정 섹터에 최적화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거냐,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뭐 사실 이미 블록 알고리즘 자체는 시큐리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규칙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본인이 양자 컴퓨터를 만드실 게 아니면 시큐리티를 뭐 향상시키겠다의 개념보다는 이걸 갖다 놓고 비즈니스를 뭘 활성화시키면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오느냐를 생각해서 그걸 개발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뭐 저는 좀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굉장히 그 은행에 대한 얘기, 뭐 금융에 대한 얘기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축산도 그렇고 쓸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자 좀 생각을 해보셔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원래 12시까지인데 시간이 좀 약간 있네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또 몇 가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거 있나요? 네. 네. 네네네. 아, 확장성은 현재로서는 프라이빗입니다. 네. 네네. 네네네. 뭐 그거는 아마 비자 내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은 현재로서는 그 플랫폼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실험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카드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도 몰려 있어서 9시, 1시, 6시, 7시 사이가 굉장히 많이 긁히고 나머지 시간에 또 안 긁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대에 따라서도 최적화되는 게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이 좀 많이 있어서 컨소시엄도 물론 고려하고 있고 프라이빗도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재 시스템이 어차피 잘 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여기서 이거랑 비슷한 성능에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건 뭐냐를 찾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예. 네.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는 네. 네네. 가능한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로서 이제 보면은 그 사실 아프리카 쪽은요, 이거 개발할 돈으로 밥 먹이는 게 더 좀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쪽은 그게 아예 힘들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협소한 것이 아니라 좀 중간 단계의 국가들에서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 너무 안 좋은 것은요, 이걸 쓰면 좋긴 한데 이걸 까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중간적인 국가들, 중위 수준의 국가들은 할까 말까, 우리나라 이득에 따라서 우리는 달러나 뭐 엔화나 뭐 위엔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요. 그리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진보, 이것을 더, 그래서 신산업을 창출, 여기까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에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퍼블릭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약간 프라이빗 위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크립토커런시를 배제한다는, 약간 그쪽을 누린다는 개념으로 오히려 프라이빗 쪽으로 실질적으로 크립토커런시가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대신에 퍼블릭은 채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립토커런시가 빠지면은 네네. 리워딩이라는 개념이 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국가들이 원하는 걔네들이 원하는 그 프라이빗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프라이빗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구축하는 것 자체가 비싸니까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퍼블릭을 가지고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퍼블릭으로 응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좀 더 좀
하이 테크닉한 부분의 업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예탁원도 그렇고 이런 쪽은 상당히 관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프라이빗하게 하고 싶은 거고, 일반적인 어떤 문서를 발급한다. 우리가 뭐 사실 주민등록 등본 발급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인감은 또 틀리죠. 그죠? 근데 인감 그래서 돈을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은 퍼블릭에 맡겨서 해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개발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국가 안에서 뭐 국가에서 어떤 주도하고 싶은 어떠한 좀 집중된 산업들 이쪽에서는 약간 이제 프라이빗을 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혼용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3.0도 다 기관마다 다 틀리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단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냥 퍼블릭으로 하자, 이쪽에서는 좀 프라이빗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현재는 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예 원치 않는 그룹도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특정 원하는 그룹에서는 가능하면 퍼블릭으로 해서 크게 비용 안 들이면서 해보자가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런 예탁 업무하는 쪽 이쪽은 프라이빗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컨트롤을 어쨌든 해야 되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네. 프라이빗 위주로 가는 네. 기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그건 뭐 업계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업계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조금 뭐라 하죠? 속도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탈중앙화라고 얘기합니다만, 탈중앙화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보시면 탈중앙화는 되는데 TPS가 너무 안 나와서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비즈니스 논리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비즈니스 논리를 생각해 보면 일정 정도의 탈중앙화가 섞여 있는, 나름 중앙화가 혼재되어 있는 서비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모델에 탈중앙화되는 네트워크를 집어넣고 활용하는 것이지, 뭐 꼭 무조건 이제 그 프라이빗한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비즈니스에 맞춰서 프라이빗을 해야 되는 거냐, 퍼블릭을 써도 크게 무방하는 없는 거냐, 이걸 그냥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발전해 나갔지만 사실 뭐 자율주행 이런 거는 책임을 진다라는 측면에서는 프라이빗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제조사에서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정부 서비스는 퍼블릭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누구한테나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그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예. 비용 절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까지, 그러니까 절반까지 떨어질 수 네, 있다. 네, 네. 그게 사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자동화가 덜 된 부분이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스트가 세이브되는 부분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돌리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네, 네, 유지 네. 비용이라는 거는 뭐 전기세부터 포함해가지고 뭐 유지하는 엔지니어 들어가는 돈 이런 걸 다 포함한 걸 텐데, 그리고 뭐 오퍼레이션 코스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기로 적는 사람들의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유지 보수 코스트가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 분산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리인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비효율을 뜯어고칠 수 있다는 측면이 그냥 좀 더 부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디에이트라는 것 자체가 가질 특성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토메이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화 때문에 이게 비용이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수기를 자동화하는 건 이미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오류가 생길까 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업이 필요 없어지면 저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측면은 정말 금전적인 측면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쏟아야 되는 에포트, 노력,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금전적인 금액은 뭐 15% 20%일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 기타 직접비 이런 부분에서의 코스트 감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적인 효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류라는 측면이 이제 오류를 우린 이 네트워크로 사실 검정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있으니. 그렇죠. 네.
네, 자,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뭐 사실 이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래서 뭐 관심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뭐 제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 뭐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면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카톡 주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